자, 내 법인집에 월세살이를 한다. 자, 법인을 만들었는데 내가 대표이사입니다. 자, 법인이란 거는 아바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의 아바타. 그러면 가상의 나의 아바타인데 이런 관계를 특수관계자라고 한다. 특수관계자 동그라미 합니다. 특수관계자 거래는 동그라미 하시고 시가 거래를 원칙으로 한다. 시가 거래를 원칙 동그라미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남하고 거래하듯이 시가대로 거래해야 되지, 특수관계자라고 해서 전세 시세가 10억인데 나는 전세 1억에 하는 걸로 할게, 이런 거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보통은 법인 같은 경우에는 월세를 많이 합니다. 월세. 그래서 보통은 전세보다는 월세 동그라미 합니다. 자, 그럼 이 월세를 남한테 주느니 내가 세운 법인, 내 아바타에게 월세를 주는 게 낫죠. 그러면 그 월세는 내가 내한테 준 건데 또 내 수익으로 잡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일에 전세금을 걸려고 하면은, 전세금이 요즘 뭐 5억, 6억 금액이 크잖아요. 그럼 전세금을 주려고 하면 전세금 줄 돈이 정빙이 돼야 되니까 월세를 보통 많이 이용을 한다는 겁니다. 임차인으로 들어갈 때. 그래서 이 전세금에 관한 정빙이 없으면 동그라미 합니다. 대표가 가지급금 동그라미. 임시적으로 빼간 돈 동그라미 합니다. 자, 정빙이 없으면 대표이사가 임시로 빼간 돈으로 지급을 해서 다시 그 돈을 넣어야 돼요. 다시 돈을 넣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법인을 활용해서 내가 월세에 들어간 걸로 이용을 해서 이제 세금 절세라든지 활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다음 법인 아파트 전세 줄 때는 전세금 받는 사람이 법인, 그러니까 소유자가 법인일 때 전세 들어가려고 할 때 좀 꺼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이럴 때 법인하고 계약할 때 필요한 것들, 그 다음에 신탁돼 있는 물건 또 세 들어갈 때, 이럴 때도 공인중개사나 일반 거래하는 사람들이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 수업 내용 계속 반복해서 심화해서 점점 심화해서 조금 예외적인 사항들, 이런 것들 나중에 순차적으로 다룰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할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내가 계약을 하는데 매도자나 매수자가 법인이다, 아니면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법인이다. 그러면 법인하고 계약할 때 서류를 뭘로 확인해야 되지? 인감도장은 뭐 어떻게? 뭐 사용인감, 법인인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거 아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탁되어 있는 물건인데 소유주가 개인이 아니고 신탁되어 있는 물건인데 여기에 임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당장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신탁되어 있는 부동산이나 법인하고 거래하는 경우가 굉장히 자주 있거든요. 상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수업할 때 제가 또 다룰 거예요. 뭐 다음 달, 다다음 달 계속해서 다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바로 다음 주에 개강을 또 하니까, 다음 주부터 이제 쭉 하니까 그때 계약할 때 또 주의사항들, 그 계약할 때 주의사항들 중에서 그 신분증 위조 해가지고 있잖아요. 저희 용호동 쪽에서 부동산 2군데서 사고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물려준 돈이 5천만 원이에요. 부동산 각각 5천만 원씩. 아니, 신분증 위조한 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예. 그래서 제가 여튼 좀 됐어요. 용호동 메트로 쪽에 있는 부동산에서 그래 됐는데, 그래서 신분증 위조 이 관련되는 것도 제가 유튜브 링크를 한 4, 50개 찾아놨거든요. 설명 잘해놓은 것들. 그래서 그런 것도 계약할 때
토지 같은 거 계약할 때는 그런 거 중요하거든요. 약간 느낌이 안 좋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소유자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하나하나 나중에 다 다룰 거예요. 근데 이게 평생 내가 이런 사고를 겪지 않을 수도 있지만 100년 동안 한번 겪을까 말까 한 거를 내가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하나하나 나중에 다 항상 앞에 달에 했던 수업을 나중에 다시 중요한 것들만 싹 발췌해서 딱 뽑아서 앞에 1시간 설명했으면 중요한 것만 5분만 설명하고 넘어가도 되거든요. 그럼 중요한 것만 싹 다시 빼서 요약해서 또 하면서 추가로 계속 수업 진행은 그런 식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법인 아파트 전세 계약할 때 기본적으로 법인과의 계약할 때 필요한 것들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법인을 이미 만든 경우가 있다. 그러면 자, 법인을 이미 만들었다.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법인 그냥 아바타죠. 내 아바타인데 매도해서 넘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미 법인이 있는 경우는 매매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 보통 부동산 가액이 좀 낮을 때 쉽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까 오피스텔 이야기했었잖아요. 오피스텔 한 채 때문에 내가 2주택이 돼가지고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들 비과세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죠? 법인으로 넘겨버리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 내가 투룸 같은 빌라, 조그만 빌라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빌라가 잘 안 팔려요. 빌라가 안 팔리는데 일단은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팔려고 하니까 비과세가 안 돼서 양도세가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법인을 만들어 놓은 게 있으면 법인에다 파는 거죠. 내가 내한테 파는 거지만 법인과 개인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아까 쉬는 시간에 질문을 하셨는데 10년 동안 보유했는데 상가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팔려고 하니까 양도세가 많이 나온다. 그래도 이거는 행복한 고민이에요. 예, 양도세가 많이 나온다. 행복한 고민인데 이거를 법인으로 전환해가지고 법인 설립하면서 출자하고 또 등기 비용 들어가고 무슨 비용 들어가고 또 이렇게 했을 때 그 비용 저 비용 계산해 보면 별로 참 의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으로 해가지고 세금 많이 나오는 거는 그냥 일단 한번 털고 다음에 할 때 법인으로 취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법인으로 전환해서 하는 게 계산해보고 여러 가지 했을 때 회계사님하고 좀 컨설팅 받아서 그게 훨씬 더 덕이 되면은 그 방법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거는 개인이 생각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은 돈을 마음대로 못 쓰거든요. 법인 돈은 마음대로 못 써요. 아까 증빙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돈을 빼는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 증빙이 있어야 되고 그 증빙이 없으면은 내가 다시 돈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하고 법인을 믹스를 해서 각각의 장점만 활용해서 쓰는 게 제일 좋아요. 자, 그래서 보시면 아파트 팔려고 봤더니 자기가 이익분기의 양도차익이 8억 정도 되는데 이제 1주택 아니고 2주택, 3주택 되니까 중과세까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세금을 너무 많이 내야 되니까 팔지도 못하고 그러는 상황이었어. 그래서 먼저 빌라를 팔려고 하는데 안 팔린다는 거죠. 그럼 이 빌라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기 위해서 이 2억짜리 빌라를 내 법인에게 아바타에게 넘긴다는 거죠. 내 법인 아바타에게 어떤 형식으로? 매매 형식으로. 그런데 이 빌라에 만일에 전세금이 1억 2천 정도 있다. 아니면 갭 투자하기 좋은 전세금 비중이 높다 이렇게 되면 전세금 빼고 나머지 돈만 넣으면 되죠. 매매할 때. 그러니까 법인에서 이걸 사는데 내가 개인으로 가지고 있는 2억짜리 만일 빌라가 전세가 1억 8천에 임차인이 들어가 있어요. 만일에 전세가 1억 8천에 그러면 법인에서 넘길 때는 2천만 원만 있으면 되죠. 근데 여기는 전세 1억 2천 돼 있으니까 8천만 원만 법인이 있으면 법인한테 매매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에 관한 자금 증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법인에게 넘기고 1세대 1주택 양도 당시에 1세대 1주택으로 해서 비과세를 받아서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법인을 이미 만들어 놓은 경우는 이렇게 활용하셔가지고 내가 1주택 비과세 받는 걸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3페이지 봅니다. 자, 법인 취득세 중과세를 피하는 방법을 좀 알아놓으시면 좋은데, 이거는 서울 사람들은 꼭 아셔야 되는 건데 부산은 크게 해당은 안 되지만 그래도 한번 체크는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택은 법인에 대한 규제가 강한 편이다.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주택에 관해서는 법인이 대출하려고 하면 대출도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정권에서는. 자, 주택 이외의 부동산에는 그런데 아직까지 규제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주택 이외의 부동산은 취득세율 통상 4.6%로 일반 개인이 취득할 때와 똑같다. 근데 가밀억제권역 내 주택이라든지 주택 외 상가, 토지, 오피스텔은 주택 외로 들어간다고 했죠.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오피스텔은 주택 외로 들어갑니다. 주택 외. 취득시 중과세율. 자, 주택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되는데 이거 이하로 고칩니다. 이하. 자, 이하 미만 이런 것도 있잖아요. 책 보고 블로그 보고 뭐 이렇게 내용들 보면 정확하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하냐 미만이냐, 오늘부터 적용되느냐 내일부터 적용되느냐, 며칠 이후부터 적용 이러는데 며칠 이후라는 게 그러면 몇 월 며칠은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게 헷갈리잖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딱 발생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공시가격 1억 원 이하라도 가밀업체권역 내 같으면은 취득세 표준세율 1%, 가산세 4%에서 실세 5% 되는 거죠. 5%. 85제곱미터 초과되면은 0.2% 농어촌 특별세 가산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교육세 0.4% 해서 5.3%에서 5.5% 정도 됩니다. 주택 외 부동산은 취득세 표준세율 4%에 가산세 4%에서 8% 되겠습니다. 8%. 농특세 0.2%, 지방교육세 1.2%, 총 9.4%. 그래서 만일에 서울에 자택의 법인 신설 후 서울에 있는 5억 원 상가 매입하게 되면 취득세는 가밀업체권역 안에 5년 미만 법인이 가밀업체권역 안에 사는 거니까 취득세와 관련된 세금은 중과세돼서 9.4%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바로 밑에다 한번 적어보세요. 가밀억제권역의 범위. 가밀억제권역의 범위. 일단은 서울특별시 들어갑니다. 자, 그다음 인천광역시 일부 들어갑니다. 인천광역시 일부. 그 다음에 경기도 일부. 근데 이거는 외우실 필요가 없고 있잖아요. 서울은 가밀업체권역이다. 인천, 경기도 들어가는구나.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검색해서 찾아보면 나오는데 다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자, 상가 투자할 때 가밀업체권역이 아닌 곳, 성장관리구역, 자연보존권역, 얘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앱 같은 것도 있고 사이트도 있는데 내가 법인 신설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경기도 어디 한다라고 하면 이게 가밀업체권역인지 아닌지 나오는 그런 앱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김포다 이러면 비가밀업체권역이죠. 양주, 옥정, 신도시 이런 것도. 자, 그러면 법인 취득세 중과를 피하는 방법의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는 법인 설립이 아니고 5년 경과된 법인을 인수하시면은 5년 미만이 아니잖아요. 5년 경과된 법인을 인수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해상법인, 폐업법인, 인수전 2년 이내 무실적 법인은 제외됩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 가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의 법인을 설립하면 되죠. 서울 아닌 곳에, 가밀억제권역 아닌 곳에. 그럼 김포는 가밀억제권역이 아니잖아요. 그럼 김포에다가 법인 설립하고 서울에 상가 투자하면은 이제 중과세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중과세 되는 거는 예를 들어 서울에 본점 등록하고 5년 미만이고 서울에 투자한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해당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밀억제권역 안에 5년 미만 법인이 가밀억제권역 안에 투자하는 경우만 중과세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가밀억제권역 안에 법인 설립하고 밖에 투자한다든지 밖에 법인 설립하고 안에 투자한다든지 밖에 법인 설립하고 밖에 투자하는 경우는 중과세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이 정도 개념은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예.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4페이지. 자, 부동산 매입. 개인이 유리합니까? 법인이 유리합니까? 참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네. 자, 취득세 부분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이 합산되는 부분이 또 다릅니다. 두 번째. 자, 법인으로 해버리면 법인의 소득이 합산이 되는데 개인으로 매입을 해서 임대 수입이라는 부분이 소득으로 합산되면 자, 개인 동그라미하고 임대 수입 동그라미하고 소득 동그라미 합니다. 내가 만일에 고소득자예요. 내가 의사다. 아니면 변호사다. 뭐 여하튼 무슨 사자인데 여하튼 소득이 엄청 많다. 그런데 임대 수입이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생긴다. 그러면 내가 월세 받는 거에 관한 소득을 세금 다 내야 돼요. 절반은. 그냥 절반 세금 낸다고 보시면 돼요. 절반. 최소한 30-40%. 그럼 내가 월세를 한 달에 1,000만 원 받아도 있잖아요. 1,000만 원 받는 이 월세가 300-400원 세금으로 날아가요. 그러니까 법인을 활용해서 법인 소득으로 잡아버린다는 거죠. 공인중개사들 중에서도 1년에 소득이 2, 3억 넘어가시는 분들은 소득세 부분에 관해서 고민 많이 하시죠. 아니, 소득세를 많이 내보신 분들은 고민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임대 수입이라는 부분에 관해서 소득 합산 부분이 틀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혜택도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하죠. 부동산을 팔 때가 다르죠. 양도 차익에 관해서. 양도 차익에 관해서 세율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만일에 우리 회사가 엄청 커질 것 같아 이러면은 법인으로 매입하는 게 훨씬 유리할 수가 있는데, 자, 이게 그 예를 지금 두 개로 해놨는데 실제로 병원 원장님들 중에서 같이 만난 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만일에 병원이 있는데 이 병원 원장님이 50억짜리 건물을 샀는데 병원 운영을 잘 해가지고 병원도 잘 돼서 수익도 많이 생겼는데 20년이나 지났어요. 20년이 지나서 이 건물이 200억짜리가 됐다. 충분히 50억짜리 매수한 게 200억짜리 될 수가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근데 양도세가 그냥 절반이 양도세예요. 절반이 양도세. 그러면 문제가 뭔가면 50억 건물 사가지고 200억에 매도한 다음에 양도세 내고 나면 다시 100억 언더의 자산이 생기거든요. 그럼 내가 200억짜리 가지고 있을 때는 대출이 없었어요. 근데 이걸 팔고 양도세 내고 나서 나는 100억 언더 정도의 돈을 가지고 200억짜리보다 좀 더 나은 거 250억짜리, 300억짜리를 산다든지 200억짜리를 사려고 하면 내가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대출 이자도 나가죠. 그래서 이 양도세 내고 이 자산을 가지고 다른 건물을 매입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야, 이 양도세 내고 나서 나는 지금 현재 월세 한 달에 1,500만 원씩 받고 있는데 내가 현재 월세 1,500만 원 받고 있단 말이에요. 1,500원
현실적으로 내한테 생기는 수익이죠. 근데 이거 팔고 나서 양도세 내고 나서 내가 월세 1,500만 원 받을 수 있는 건물을 못 산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그래가지고 매매하려고 하다가 중단에 그 포기되는 매매 포기되고 어쩔 수 없이 가져가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한 5년이나 10년을 크게 계획을 잡고 세금 절세할 수 있는 컨설팅을 받는 게 좋아요. 이게 보세요. 20년을 가져가든 25년을 가져가든 장기보유 특구공제가 주택처럼 엄청나게 많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30%가 최고거든요. 그럼 15년 30%. 그러니까 1년에 2%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5년 30%. 근데 15년 넘게 25년, 30년, 40년 가져가고 봤자 소용없는 거죠. 양도 차익이 점점 더 많아지니까 그냥 절반 세금 나간다라고 생각해야 되니까 일단 한번 팔고 빠져나오셔야 되는데 지금 당장 안 팔고 5년 뒤에 팔겠다. 아니면 뭐 10년 뒤에 팔겠다. 뭐 이 정도 길게 계획을 세우시게 되면 뭐 부부간에 정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자녀들한테 뭐 정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의 방법을 써서 잘 쓰면 그러면 이런 테크닉도 나중에 지금은 당장 다 못하지만 이게 필요한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재테크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도 세금 절세할 수 있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나중에 조금씩 다룰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밑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장님이 만약에 개인이 아니고 법인으로 매입을 했다라고 보면 법인 양도세율은 10%, 20% 정도에서 끝나니까 법인세 20%만 내고 다시 이 병원을 매도를 했다라고 하면 비슷한 건물을 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병원 소유주가 또 원장님 가족이라고 하면 원장님 가족으로 법인을 주식을 분산해 놨단 말이죠. 그러면은 또 세금 절세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뭘 살 수 있는 거죠. 자, 그다음 공장 같은 경우에 공장이 잘 돼가지고 재무제표도 좋아지고 계속 공장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또 부동산 사고 팔고 하려고 하니까 이게 개인으로 사고 팔고 할 때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양도세 세금도 그렇지만 자, 중요한 건 대출이 한계가 있어요. 대출이 한계가 있고 이게 올랐을 때 양도 차액에 관한 세금, 그 다음에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부동산 매입할 때 개인이 유리할까요? 법인이 유리할까요? 라고 할 때 결론은 있잖아요. 한 10억 이상의 매도 차익을 가질 수 있는 부동산을 사고 팔고 할 때는 특히 상가 건물은 절대적으로 법인이 유리합니다. 절대적으로 법인이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당장 내가 세금을 내려고 하면 절반 세금 내려고 하면 그 절반 세금 내는 게 정말 아깝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지금 법인에 관해서 개인 매매 사업자, 개인 명의 취득하고 할 때에 관해서 세금 부분을 좀 훑어봤습니다. 자, 그럼 결론은 상가 건물을 적어도 몇십억짜리 이상 사고 팔 때는 법인을 활용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내가 어중중하게 2주택, 3주택 되는데 내가 안 팔리는 거 있죠. 오피스텔, 투룸 뭐 이런 것들, 조그만 빌라 그런 것들은 법인에 넘겨서 법인으로 넘겨가지고 법인 만들어서 법인의 매매 형식으로 넘겨서 내가 비과세 받는 방법 여러 가지로 활용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프린트물 봅니다. 그 두 번째 나눠드린 그 경매에 기초되어 있는 부분 보세요. 자, 요 프린트물 합니다. 경매 기초. 자, 다 찾았습니까? 바로 앞 시간에 나눠드린 프린트물 찾았어요? 예. 자, 경매 입찰 시 마음가짐 배려.
자, 배려는 이사 비용 많이 주면 됩니다. 남보다 명도 기간 길게 주면 됩니다. 근데 이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사 비용은 집행 비용보다 좀 더 많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명도 기간은 집행 기간보다 좀 더 길게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합의금과 비용은 만일에 아파트를 기준으로 했다라고 하면은 평당에 한 10만 원 정도는 집행 비용이 들어갑니다. 30평 같으면은 300만 원. 40평 같으면 400만 원. 그다음에 그 명도 집행 기간은 보통 6개월 안팎으로는 잡으셔야 돼요. 법적으로 진행할 때 6개월. 빨라도 3, 4개월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법적으로 진행해도 이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뭐 한 달도 안 돼서 나가 이렇게 되면 그건 아닌 거죠. 자,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경매를 진행하지 않으면, 세금 압류 공매 이런 걸 진행하지 않으면 거기서 복이 안 생깁니다. 경매로 낙찰받는 거는 기가 좀 세요. 제가 25년 이상 해본 경험에서. 그래서 거기에 배려해주고 선을 베풀고 해야지만 일이 잘 풀립니다. 그래서 배려는 그냥 합의금 이사비용 많이 주는 거, 실제로 이사 기간 좀 많이 해주는 거. 이사 기간을 많이 해주게 되면은 그 대신에 합의금 이사 비용은 좀 적게 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합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권리 분석. 예, 자, 말소 기준 권리. 말소 기준 권리가 뭔지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선순위 인수되는 권리는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르면 선순위고 늦으면 후순위입니다. 자, 임차인 권리 분석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르느냐 늦느냐. 빠르면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 여기서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입, 사업자 등록 신청, 이게 대항력이에요. 자, 임차인 배당 분석을 할 줄 아셔야 되는데,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금 으로 배당받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확정일자나 전세권에 의한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확정일자나 전세권에 의한 우선 변제권. 우선 변제권은 날짜 빠르면 먼저 받아가는 거예요. 날짜 빠르면. 최우선 변제금은 날짜하고 상관없이 제일 먼저 받아가는 거예요. 제일 먼저. 그럼 이 배당 분석을 왜 해야 되는가 하면, 이 임차인이 배당을 얼마 받는지를 알아야지만 이사 비용을 예산을 세울 수가 있어요. 합의금을. 그 다음에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 같으면 배당 분석을 해가지고 인수해야 되는 보증금을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배당되지 않은 나머지 보증금은 낙찰자가 낙찰 대금 외에 별도로 지불을 해야 돼요. 그러면 배당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임차인 배당 분석은 두 가지로 구분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매 절차는, 자, 입찰하는 날 보고 매각기일이라고 해요. 매각기일. 그 다음에 일주일 뒤에 매각 결정을 합니다. 매각 결정기일. 매각기일에는 집행관이 나와서 진행합니다. 집행관이. 매각 결정기일은 판사가 매각 결정을 합니다. 판사가. 일주일 뒤입니다. 그 다음에 잔금납부는, 자, 매각 결정 확정일로부터 한 달 이내입니다. 자, 그럼 매각 결정 확정일은 매각 결정 기일로부터 7일 뒤입니다. 7일 뒤. 매각 결정 기일로부터 7일 뒤. 자, 그 다음 배당 기일은 잔금 납부일로부터 보통 한 4주 뒤입니다. 4주 뒤. 자, 그러면 날짜를 예를 들어서 한번 적어보세요. 매각기일이 7월 1일 적어보시면, 매각 결정기일은 7일 뒤니까 7월 8일 되겠죠. 7월 8일. 그럼 매각 결정 확정일은 또 7일 뒤니까 7월 15일 되겠죠. 7월 15일. 그럼 잔금 납부는 매각 결정 확정일로부터 한 달 이내니까 대충 8월 15일 되겠죠. 8월 15일. 자, 그러면 내가 낙찰받고 나서 잔금 언제 쳐야 되지? 한 달 보름 정도
시간 여유가 있겠구나. 이 정도는 아셔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배당기일은 자, 잔금 납부일로부터 보통 4주 뒤에 한 달 뒤거든요. 그럼 대략 한 9월 15일 정도 되겠죠. 9월 15일 적어놓습니다. 9월 15일. 이 배당기일 날짜도 아셔야 되는 게 배당을 받아야지만 거기 있는 임차인이 나갈 거 아니에요.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법원에서 받아야지만 나갈 거 아니에요. 배당기일 전에는 명도를 하기가 어려운 거죠. 자, 그 다음에 인도명령 신청은 자, 낙찰 잔금과 동시에 항상 하셔야 됩니다. 인도명령 신청은 잔금 납부하면서 인도명령 신청을 항상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명도는 강제 집행을 진행하면서 합의를 하셔야 되지 그냥 말만 믿고 비워줄게 이 말만 믿고 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인도명령 신청은 잔금 납부하면서 무조건 해놓으셔가지고 집행문을 부여받아서 집행할 수 있는 어떤 키를 가지고 합의를 보셔야지 그냥 말로만 합의 보시는 건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경매물건으로 저희들이 낙찰된 물건 보고 낙찰 사례 분석하고 또 진행물건 권리 분석하면서 투자 분석하면서 하게 되면은 예상 낙찰가를 좀 알 수가 있어요. 예상 낙찰가를. 그러면 경매에서 대충 얼마에 낙찰될지 아는 이게 사실은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제일 중요해요. 이 아파트는 얼마 정도 낙찰될까? 이 상가는 얼마 정도에 낙찰될까? 이 지역에 있는 상가주택은 얼마 정도에 낙찰될까? 이거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같이 쭉 물건들 봐 나가면서 하겠습니다. 자, 경매 말소 기준 권리는 자, 매각 물건 명세서 동그라미에서 별표해 놓습니다. 제일 중요한 경매 서류 중에 하나가 매각 물건 명세서예요. 매각 물건 명세서. 여기 보면은 최선순위 설정일이라고 있거든요. 최선순위 설정일. 이게 보통은 말소 기준 권리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말소 기준 등기는 여러 개의 근저당, 그 다음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압류 등기, 가압류 등기, 담보가 등기 중에서 가장 먼저 접수된 등기가 말소 기준 등기로 되겠습니다. 자, 한글을 읽고 숫자 읽으시면 돼요. 근저당, 가압류, 압류. 일단 등기부에 한글을 읽어요. 한글을 읽고 나서 그 다음에 날짜 보시면 되겠죠. 날짜. 등기부의 날짜는 항상 원인 날짜가 아니고 접수 날짜예요. 등기부의 접수 날짜. 우리가 매매 어떤 그 날짜도 보면 매매 원인 날짜가 있고 매매 그 등기 접수된 날짜가 있죠. 그래서 접수된 날짜를 보셔가지고 가장 빠른 날짜가 말소 기준 권리 날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소 기준 등기를 중심으로 먼저 등기된 모든 권리는 먼저 동그라미에서 선순위라고 적어놓습니다. 선순위. 매각이 되더라도 소멸되지 않고 낙찰자가 그 부담을 인수하고. 자, 말소 기준 등기 날짜보다 빠른, 예를 들어서 가등기가 있다. 빠른 가처분이 있다. 이거 말소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소 기준 등기 후에 등기된 모든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되어서 낙찰자는 부담을 인수하지 않는다. 그럼 말소 기준 등기 내용하고 말소 기준 등기 날짜보다 후순위 권리는 경매 낙찰되면 깨끗하게 정리돼서 오는 거예요. 자, 이 권리 분석 있잖아요. 이렇게 쉬운 건데 간단하게 끝나잖아요. 예, 이거를 깊이 있게 들어가면 몇 달을 해야 돼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말소 기준 권리가 뭔지, 그 다음에 선순위는 인수해야 되는구나, 후순위는 인수 안 해야 되는구나, 임차인 대항력이 빠르면 선순위 인수해야 되는구나, 늦으면 인수 안 해야 되는구나. 예, 요것만 하셔도 기본적인 권리 분석은 다 끝나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선순위 전세권 등기, 선순위 전세권 등기, 이 위에 말소 기준 권리보다 만약 전세권이 빠르다 이런데 이 선순위 전세권 등기가 경매 신청했다. 경매 신청 동그라미 합니다. 배당 요구 동그라미 합니다. 이미 경매 신청을 했다든지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은
이 선순위 전세권 등기를 말소 기준권리로 취급해서 소멸됩니다. 낙찰되면. 근데 여기서 굉장히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주의해야 적습니다. 전세권 등기는 말소되지만 선순위 대항력이 있으면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은 낙찰자가 별도로 인수해야 한다.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은 낙찰자가 별도로 인수해야 한다. 자, 그러니까 전세권 등기는 등기부에서 말소됐는데 전입이 만일에 선순위라든지 삭제 등록 신청일이 선순위잖아요. 그러면은 대항력에 의해서 낙찰자가 물려줘야 돼요.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은 낙찰된 거 외에 별도로. 그래서 전세권 등기 말소됐으니까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